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훈입니다. 자,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됐네요. IT 직무 부분에 또 한 분야를 여러분들과 오늘도 낱낱이 또 파헤쳐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4주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 중에 마지막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부분의 OP 부분의 이제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중에서 직무 3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무 3개도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신입들 그리고 또 경력직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취업에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이 배우의 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 박신양 씨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 토크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50대 50 정도의 힘듦과 그다음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힘듦과 행복이 있을 때 행복한 것만 사랑을 하시고 힘든 거는 사랑을 안 하신다면 50%의 인생은 포기하는 게 아닌 거니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든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50%에 대한 힘든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만 한다면 지금 취업으로 힘든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도 이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힘든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같이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시스템 운영 부분의 4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정보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는 10가지 정도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정도의 이제 직무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구성 및 변경 관리, 성능 관리, 보안 관리, 백업 관리, 장애 관리, 운영 상태 관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나머지 시간으로서 사용자 지원 관리와 그다음에 전산실 관리, 그리고 운영 아웃소싱 관리, 예산 관리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산 관리 파트는요, 저희가 예산 파트이기 때문에 IT 직군에서도 예산을 짭니다. 예산을 짜지만은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사용자 지원 관리, 전산실 관리, 그리고 IT 운영 아웃소싱 관리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부분들만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입니다. 자,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IT 기업이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IT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또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그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IT 기업입니다. 그렇죠? 동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데스크의 운영 관리도 그만큼의 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면 이제 콜센터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데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분리를 해놨을 겁니다. 콜센터가 아닙니다. 콜센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데스크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은 콜센터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구분을 좀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뤄낸 창구인 서비스 데스크에 관련되어 있는 수행에 대한 업무와 그리고 업무 수행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지금 오늘 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실 관리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IT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는 전산화 시스템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 실이 다 전산실. 그죠? IT실이라고도 하고요. 전산실이라는 그런 실이 모든 게 다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등의 기업에서는 다 전산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물리적인 전산 시설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설비에 대한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절차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산실에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산실 업무는 운영 파트를 되게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개발 파트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계시죠. IT 기업으로 가고 싶고 IT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개발 파트들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운영 파트인 이 전산실 관리 부분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운영 아웃소싱 방법입니다. 자, 아웃소싱이 뭡니까? 그렇죠? 내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I 기업들이 대부분 아웃소싱이죠. 그렇죠? S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 즉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에서 내놨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공공기관, 즉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정부 기관에서 내놓는 그러한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에서 자기 기업에서 하는 거죠.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우리가 파견 업무를 하게 된다면 아웃소싱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웃소싱 업무를 철회하기 위해서 임하기 위해서 내가 SI 기업이 들어가서 아웃소싱 돼서 파견 근무를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낱낱이 또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용자 지원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데스크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사용자 지원 관리는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서 업무 운영 지침서의 수정 보완, 즉 업무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사용자의 지원 부분이죠. 사용자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처리라든지 각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이런 부분이 서비스 데스크가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해 주십시오. 자, 삼성이나 LG나 여러분들 제품을 사용할 때 아니면 다른 기업의 뭐 HP도 마찬가지고 여러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에 여러분들이 가져갔다 생각하시면 무엇부터 제출합니까? 그렇죠? 각종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대책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자 지원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그래서 사용자 지원 관리의 활동으로서 운영 자문이라든지 또는 현장 지원, 그 다음에 사용자의 교육, 그리고 유지 보수 등을 위해서 사용자의 지원을 우리가 일원하는 창구로서 한다든지 그래서 현장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이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이 발생하는 전산 장애 접수라든지 처리, 안내, 기록, 그 다음에 장애 현황을 관리한다든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까지 진행하는 부분들까지 총망라해서 즉 사용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사용자의 지원관리 파트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고 어느 부분까지 내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따와봤어요. 즉, 자, 서비스 데스크가 있고요. 자, 사용자가 문제 요청 및 접수 신고를 합니다. 즉 OA 부분이든지 하드웨어 부분이든지 네트워크 부분이든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진행 상황 확인까지 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가 데스크 서비스 데스크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게 고장이 났고 접수를 시키죠. 그러면은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문제 요청과 정보 요구를 확인합니다. 즉 외부 협력업체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처리 결과를 다시 받겠죠. 그러면 서비스 데스크는 또 사용자한테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다 고쳐졌어요? 아니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그렇죠. 고객 만족 조사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무조건 본사에서 아니면은 서비스를 받았던 그러한 부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 사용자의 만족도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서비스 데스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데스크에서 만들었던 그러한 문제 요청이라든지 관련 정보 제공들을 다 어디서 유지 보수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냥 접수 받고 나서 해결만 하게 되면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유지 보수팀에서 그러한 것들을 관련 정보를 검색을 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을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제품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출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데스크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서비스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쉬운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다시는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고장났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는 것도 회사의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새 제품에 대한 그러한 이 오류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폰 중에 우리가 노트 7 부분이 많이 배터리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됐고 전량 폐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량 폐기되면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우리가 이 배터리 부분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지만이 그런데 잘 만들었다고 출시를 했는데 테스트가 다 만들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뒤에 후속타로 나온 그러한 핸드폰들이 많이 또 팔리게 되는 그러한 역효과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잘못했으니까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해냈겠지. 그리고 잘 해냈다고 또 발표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 데스크의 역할들, 그러한 중심에 있는 것들이 서비스 데스크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지원 관리의 콜센터와 서비스 데스크의 차이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콜센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마케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IT 기업이나 서비스 센터는 다 있습니다. 텔레마케터들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단순 대응을 합니다. 단순하게 전화 받고 그다음에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뭐뭐뭐 정리됩니다라고 그냥 얘기해주는 단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하게 됩니다.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프로세스 범위는 자, OA를 포함한 단순 기기 장애부터 해서 서비스 요청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데스크는 IT 운영 전반에 걸친 장애, 요청, 구성, 변경, 그리고 릴리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까지 지원까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서비스 데스크에서 하는 역할들이에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식관리 데이터베이스 유무 같은 경우에는 헬프 데스크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주고 해결되면 끝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데스크는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고장나서 이거를 혁신적으로 만들었다. 아니면은 이거를 오류가 안 생기게 만들었다 하시면은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데스크는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접점이죠. 고객과의 만나는 종의 부분들은 어디냐면 다수의 접점이 되어 있습니다. PC 아니면은 네트워크 헬프 데스크가 있는데 서비스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된 저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점들이 분명히 보이시죠. 그래서 텔레마케터와 서비스 데스크에 들어가 있는 IT 맨들하고의 차이점, 직무의 차이점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이 여러분한테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데스크 같은 부분은 직무 파악을 여기에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사용자 지원 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원 책임자가 하는 역할은요, 사용자 책임자는 지원 담당자의 업무, 절차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곳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자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원 관리에 발생하는 재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원 담당자는 사용자의 지침 제공이라든지 사업의 문제 해결, 그리고 문의에 응대한다든지 요청사항을 접수한다든지 다수의 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 데스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은 다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자의 문제점을 취합해서 어느 부서로 넘기다 했죠? 유지보수 부서도 넘긴다 했죠. 여기까지 하는 역할이 사용자의 지원 담당자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그냥 서비스만 해주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까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문제점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게 유지보수 팀에게 알려준다 했었죠. 아까 그림에서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 역할까지 하는 게 사용자의 지원 담당자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원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서비스 데스크가 하는 역할들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업무 내역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프로세스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의 지원 업무에 분류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를 우리가 업무별로 분류를 시킵니다. 이쪽은 클라이언트, 이쪽은 기업,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다른 뭐 이렇게 외국 해외 파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자 지원을 담당하는 각 구성원은 사용자의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상 발생하는 재반 문제 사항을 전혀 없애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용자 지원 담당자는 자, 현업에 관련되어 있는 중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중단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오는 재반 문제. 두 번째는 예상치 않은 장애 및 오류에 대한 문제들. 세 번째는 문제점 이력 관리를 통해서 향후 정보 시스템의 개선 문제들. 네 번째는 변화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우리가 사전 인지 교육까지. 자, 어느 시점에서 뭐가 고장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미숙으로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 이력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는 안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교육시킨다는 거. 이 프로세서가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데스크에서 하는 역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내역 절차 중에 사용자 지원 업무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즉, 조직의 환경에 맞는 기준을 분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정에 대한 장애 파급의 영향도에 따라서 등급을 맺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처리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지원에 담당자 교육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담당자 교육은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으면 그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뉴얼이 다시 업데이트 되겠잖아요. 매뉴얼 업데이트를 딱 던져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 지원 담당자의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침서에 현재의 업무 운영까지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운영 지침서에 주기적인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계획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훈련 계획의 반영,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보완, 통제 원칙에 따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립까지 우리가 사용자 지원 관리 부분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자, 교육 파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용자 지원 관리 중에 포인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사용자의 지원, 즉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그만큼 많이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업데이트 됩니다. 그런 업데이트 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청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 요청 처리는 운영하기에 적합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구사항들을 접수를 하고 절차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만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청서에 대한 접수, 그 다음에 전체적인 등록, 온라인 전달, 기본 정보 차악, 발생 문제점을 기술 등등등을 합쳐서 사용자의 요청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자 지원 창구에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한 처리를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요구사항을 분류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합니다.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평가를 해요. 그죠?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건 좀 늦게 고쳐야 되는 거. 그죠? 그러한 우선순위를 줘야지만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겠죠. 특히 서비스 데스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요청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세 번째로 사용자 요청 문제에 대한 접수 창구는 가능한 단일화해서 진행하되 이를 통해서 운영 및 정보 시스템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관련해 전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서비스 데스크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청구는 정보 시스템 운영 파트에서 보이는 초기 접점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싱, 즉 업무의 프로세싱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임시대책에 사용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을 생각해 볼까요? 자, 핸드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줄 때 있죠. 하지만 바로 못 고치면 뭘 하라 그러죠? 임대폰. 그렇죠? 임대폰을 줍니다. 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사용하셔야 되니까. 자, 부득이하게 또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은 자, 보험회사에서 뭘 해줍니까? 그렇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차를 빌려주죠. 그죠?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차를 빌려주게 됩니다. 차를 서비스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임시대책에 대한 사용자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IT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보실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면 자, 서버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대체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고치기 전에 고치려면 대체 서버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시스템을 또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고장이 났다면 이거의 대체품들을 우리가 임시로 주고 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사용자의 우리가 지원 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관련 산출물들은 자, 사용자의 지원 처리서입니다. 자, 사용자의 지원 처리서라는 것은 자, 서비스 데스크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다 지금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냥 따다다닥 치게 되면은 쭉 나오죠. 이 고객이 언제 어느 뭘 가져왔으며 어느 지점에서 언제 방문했다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용자 지원 처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교육의 실시라든지 요구사항 접수 현황이라든지 조치 결과까지 쭉 적어놓은 게 지금 사용자 지원 처리서가 하는 역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용자 지원 처리 부분의 파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데스크,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서비스 데스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들어가는 직무로 하고 싶어하는 서비스 데스크는 방금 전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직무 프로세스들을 잘 파악하셨다면 준비가 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자, 전산실 운영 파트입니다. 자, 전산실 관리 파트인데요. 자, 전산실 관리 파트의 목적을 먼저 볼까요? 자, 전산실의 접근 통제 업무, 그리고 전산실에 관련되어 있는 건물, 관리 설비대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 업무,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전산실에서 경험한 이 부분들입니다. 저도 전산실에서 한 2, 3년 정도를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할 때 무슨 경험을 했냐면 뭐 대부분 잡다한 것들 다 했어요. 웹 개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었고 심지어 컴퓨터를 가지고 오면은 그죠? 직원들 컴퓨터 가져오면은 컴퓨터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다시 또 재조립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다 했었고요. 자, 토너 관리, 그다음에 프린터 관리,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 관리는 전산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뭘 만들었냐면 건물을 하나 짓게 됐어요. 자, 건물을 함께 짓게 되면은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IT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죠. 자, 선을 깔게 되죠. 즉 인터넷서부터해서 전화선 여러 가지 선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맡은 파트는 당연히 전산실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인터넷 선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파트들 즉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또 전산실 업무였어요.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뭐가 들어갔냐면 저희 그때 기업의 이 서버실이 거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서버실의 위치의 선정이라든지 또 서버실의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그 안에 뭐뭐뭐이 또 움직여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체크를 해가지고 또 요청도 하고 또 디나이도 당해보고 또 다시 요청도 하고 또 그래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어셉트 돼가지고 또 구경을 해보고 또 그 설치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서버실에서 직접 또 운영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실 관리 파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 파트가 개발 파트면 중요한 게 운영 파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 범위는 접근 통제 업무라든지 또 전산실 내부 업무라든지 전산실에 필요한 설치 운영.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망이라든지 인터넷망이라든지 서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면 다 전산실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계획, 즉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면은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때 비상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퇴출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뭔가 비상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빠른 대책, 빠른 복구와 그 다음에 다시 안 일어나는 예방 대책까지 세워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산실의 업무의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역할과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계속 연역한다면 전산실 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전산실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즉, 전산에 관련 설비의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모든 정책에 대한 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인원,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 관리의 통제 업무를 하고 있고 재난재해에 대한 비상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준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전산실 설비 담당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산실 관련돼 있는 설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담당자들이 관련 사업의 점검, 유지 보수까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죠. 자, 서버실 안에 제가 들어가서 관리했다 했잖아요. 서버실 안에 관리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뭐죠? 그렇죠.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서버를 당연히 관리를 하겠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OS들을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러 개의 서버실 안에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산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파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직무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복잡한 직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익혀집니다. 몸이 막 따라가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서버에 앉아가지고 뭔가 더더더덕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오류가 있으면은 바로 실장한테 보고해서 실장이 보고해서 조치를 받게 되고 아니면 아니면은 그 직무 담당자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시켜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한 업무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금방금방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업무 내역들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및 인원의 출입 통제합니다. 자, 서버실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자, 서버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서버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입니다.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들 그리고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서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입 통제들을 장비와 그 다음에 인원 출입 통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장비만 들어갈 때 똑같아요. 제가 또 여타 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 학교에서 우리가 조교 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산실을 제가 관리를 했었어요. 또 전산실 관리할 때 외부에서 저희 학생들 데리고 또 외부에서 전시회 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 기계 장치들을 이제 외부로 반출을 시켜야 되는데 반출에 대한 기록물들을 그때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출에 대한 기록물들을 남기고 갔어야 되는 건데 과에 있는 교수님과 과 사무실에만 보고를 하고 그냥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정문에서 딱 막혔어요. 이거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뒤에 같이 따라오는데 지금 전시회 파트에 가고 있습니다. 코엑스에 가려고 합니다. 이거 신고하셨습니까? 교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과 사무실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교 당국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쓰시고 어디 파트에다 다 가신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해서 다시 돌려서 학교 당국 그 관련 부서에 가가지고 써가지고 승인을 받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장비뿐만 아니라 인원도 마찬가지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갔던 곳이 전산실이에요. 학교의 전산실에 가가지고 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이러한 부분들이 책임자가 있게 되었고요. 제가 그때는 들어갈 수 있게 전산실 안에 그리고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반출할 때도 전산실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실 출입동기 환경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전산실 출입인원의 출입 내용이 포함된 것들을 장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들어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들어왔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산실 내부의 관련 설비에 대한 위험 식별과 점검 활동을 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업무상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전산실, 전원 설비, 항온 환수 설비, 소방 보안 설비 자 이런 것의 위험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파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활동을 수립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즉 전원 설비, 전원 설비는 서버실 같은 경우에서는 24시간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기치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기치 않는 인터럽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뭐가 사라져요?
전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 파트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전기 파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꺼지게 되죠. 자, 서버가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데 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전원 설비, 즉 UPS라는 전원 설비, 즉 항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가지고 적용해주는, 즉 유사시에 제공해주는 전기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항온 항습, 자 항온 항습입니다. 그렇죠? 같은 온도에 같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온도가 너무 낮다거나 습도가 너무 높다거나 습도가 너무 낮다거나 그러면 기계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온암 설비라든지 소방 설비는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불나면 끝이죠. 불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소방 보안 설비까지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전산실을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방대책 수립하고 예방활동, 즉 훈련까지 해보는 게 전산실 직원들이 하는 역할, 직무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설비에 대한 전산실 구축 항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시스템의 전원은 다른 부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 적절한 계층 장비를 이용해서 파악을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점검하고 있는지까지, 그 다음 각 시스템별로 기준치 이상의 전압 변동이 있지 않는지,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용량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즉 UPS 아까 말씀드렸죠. 정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기가 갑자기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에 전기 공급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UPS가 설치되어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전산실에서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자, 공조되어 있는 항온 항습 설비에 대한 부분들, 즉 공조 파트라든지 항온 항습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 시스템의 항온, 항습을 항상 유지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산실 전용으로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곳과 공용해서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른 곳과 공용해서 쓰고 있을 때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아세요? 조금 아끼는 그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벽을 설치를 해요. 벽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 위에다가 환풍기를 설치합니다. 환풍기 설치해가지고 바람을 계속 그쪽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면 그냥 벽을 뚫어요. 벽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기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지. 예산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된 일입니다.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전산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산실에서 그런 파트가 운영됐다고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시면은 당연히 칸막이를 하고 새롭게 상온항습 그리고 UPS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산실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AV 장비의 가동성 점검들, 즉 우리가 서버가 가동이 안 된다면 AV 서버가 가동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살 제압에 관련해서 다음과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화재, 아까 말씀했죠. 불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하시고 화재 자동 감지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휴대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않는지, 이거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산, 그 다음에 집기, 비품에 대한 정전기 유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파악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산실 관련되어 있는 정기적인 점검, 유지 보수는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하시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한 전산실 관리 파트를 가지고 간다면 어떠한 산출물이 나오게 되느냐? 전산실 출입 기록가 분명히 남겠죠. 내가 누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지 분명히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출입 관리 대장을 관리하는 것도 전산실 직무가 되겠고요. 전산실 안에 있는 직업의 직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실 장비의 반출입 기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입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고 들어오고 하는 반출입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명에 따라서 얼굴 알고 있다 해서 안 적고 넘어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정책이 돼 있어. 장비의 반출입 일시. 왜? 없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얼굴을 알더라도 또 그 사람이
신원이 확보되더라도 다 적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기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언제 고쳤고 언제 점검을 했는지 그런 파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 파악을 할 때도 예산 적정을 할 때도 충분히 적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점검하고 작업자가 누구였는지까지 파악을 해놓으면은 이런 파트에 다시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그 점검자한테 요청하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전산실 관리의 관련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산실 관련된 부분들까지 알아봤고요. 자, 또 운영 아웃소싱 관리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아웃소싱 관리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SI 기업에서 우리가 파견 근무를 갔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거기서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 아웃소싱 관리 부분에서 수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운영 서비스를 획득하는 즉 외부 기관에 우리 기관에서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맡기든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가가지고 파견을 하다든가 이러한 아웃소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적 아웃소싱, 그 다음에 장비적 아웃소싱이 다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적용 범위는 서비스 수준 관리, 즉 서비스 레벨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서비스의 수준 관리, 즉 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준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 다음 운영 인력 관리,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인력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건지 그래서 이 운영 시스템 제공하는 아웃소싱 인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SI 기업들은 당연히 파견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인력 관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SI 업체를 내가 들어간다 하시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합니다. 운영 인력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파악하시면 저는 SI에서 이런 SI 쪽으로 제가 지원한 이유는 이런 것들 다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운영 서비스 제공하는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파악한다면 SI 업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파악 부분이고 이러한 운영 인력 관리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운영 아웃소싱 관리하는 책임자들과 담당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책임자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할 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아웃소싱 관리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갖습니다. 즉, 항목의 변경 시에 승인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의 관련 운영 조건들을 가져가는 유지 변경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는 운영 아웃소싱 관리인 담당자는 운영 아웃소싱 범위의 관리, 그 다음에 내용 조건들을 파악을 해서 적정한 운영 인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환경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웃소싱 관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 SI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아웃소싱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담당자의 역할은 장비도 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 부분 즉 그죠? 개발자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인력도 갈 수 있겠죠. 운영 파트도 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파견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는 부분의 절차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의 수준 관리를 합니다. 자, 정보시 운영에서 서비스를 추출하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서비스별 평가 항목과 기준을 통해서 설정을 합니다.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관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정된 평가 항목과 기준에 의해서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서비스의 사전조사,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 즉 우선 준비되는 것이 뭐며 나중에 준비되는 게 뭔지 그거를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서비스 사전조사에서 가장 가져가는 뭐냐면 수준관리의 목적,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미션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담당 조직이 뭐며 그 다음에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업무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조직원들의 역할과 책임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의 업무가 우리가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까지 찾아간다면 서비스 사전조사에서는 충분히 퍼펙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사전조사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쭉 나열해서 목록화시키면 그게 정의되는 겁니다. 즉 서비스를 도출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항목을 정의하고 수준을 결정하고 이러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협약합니다. 서비스 초기값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목록, 그 다음에 협약 체계를 가져간다면 수준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협약을 할 때는 어떠한 수준에서 할 것인가, 내가 전체적으로 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분만 가져갈 것인가, 내가 운영 파트에 개발자를 보내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낼 것인가, 2명을 보내는데 개발 파트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파트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서버 개발자와 그 다음에 언어 개발자를 보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협약 부분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결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업무 내역이 절차된 부분 중에서 서비스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조치하고 잘못됐으면 들여보내고 다시 다른 데나 보내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항목,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을 도출하는 것까지 하는 게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인력 관리예요. 자, 인력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계획을 할까요? 아무나 보내면 안 되죠. 몇 명 보낼 건가, 그 다음에 언제 보낼 건가,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낼 건가, 누구누구를 보낼 건가, 다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인력들이 갈 건가, 그리고 보내면 얼마가 들 건가, 예산 파트까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운영 인력 관리 정보와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화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이 파악할 때 또 그만큼의 내용들을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운영인력 사전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장비에 관련된 부분, 자 사전조사,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 사전조사 다 했잖아요. 똑같이 하십니다. 즉, 각 운영 조직의 판단하에 운영 파트에 인력 확보가 있어야 되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운영 인력들이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기술력이 얼마나 되느냐, 신입이어야 되느냐, 경력자여야 되느냐, 이런 파트들이 분명히 확인해서 조정 작업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운영 계획을 짜게 되면은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구분하고 직급별 기술 보유 현황까지 감안해서 운영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 이러한 운영 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현황 관리를 남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TO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TO가 있다 없다 하시잖아요. 운영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웃소싱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 내용들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 인력 계획의 조정입니다. IT 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계획 인원과 조정 인원에 관련된 조정 사유에 관련된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고, 인원 또 인원 계속 나오잖아요. 뭐냐면 계획된 인원, 조정된 인원, 확정된 인원까지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우리들끼리 얘기잖아요. 그죠? 어디 회사하고 어디 회사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 내에 어떠한 파트들이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영의 계획 조정할 때는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됩니다. 그 다음 비용 산정합니다. 당연히 어디로 보내면 비용이 들겠죠. 기술 보유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를 구분하게 되겠죠. 내가 이 친구를 보내게 되면은 그 집에 그 아웃소싱 보내는 데서 얼마만큼에 들어오겠다, 아니면 얼마만큼 또 지출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예산 파트 해야 되겠죠. 너 남으니까 그냥 가, 이게 아니죠. 너 남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술자의 기록, 그 다음에 기술자의 수준, 이 친구들을 보낼 테니까 중급이니까 얼마 주세요. 연봉 4천 주세요. 연봉 5천 주세요. 자, 초급가니까 연봉 3천 주세요. 연봉 2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력 관리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보냈으면 점검해야 되죠.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인 운영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한 실행 내역들을 분명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그림으로써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져가 볼 텐데, 첫 번째는 계획 및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및 이전을 하겠죠. 그 다음 수행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전환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 파트를 가져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 관리 그리고 계약 전환까지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웃소싱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운영 아웃소싱 관리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OP 부분,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의 10가지 파트 중에서 10가지 직무 중에서 대부분의 직무들은 제가 사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이 10가지는 알고 계시면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저번 주 걸 또 보시면서 한 번 더 직무 파악을 해보시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박철원의 IT의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또 공채 시즌이고 하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또 한번 방문했던 곳을 또 이제 공채가 시작되고 있는 곳을 또 한번 방문을 다시 해서 지금의 이슈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또 가봤던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또 어떤 파트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제가 찾아가 봤는데 어디를 찾아가 봤냐면요. 이곳입니다. 안내비입니다. 그죠? 자, 판교에 위치하고 있어요. 판교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내배 또 저희 또 선배님이 계시고요. 또 여러 파트들의 또 친구들이 같이 청년들이 또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배에서 지금 네트워크 개발실에 이제 수석 연구원에 계시는 이제 박땡땡에 관련돼 있는 또 우리 선배님을 또 만나 뵙고 수석 연구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실 얘기들이 많으셨어요.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마찬가지지만 또 저희 인터뷰를 하면서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더 말씀해 주셔야 했더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안내배에 들어가시는 분들, 안내배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서를 쓸 때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정보를 획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소개. 회사 소개는 제가 말씀 안 하시더라도 대한민국에서 V3라고 하게 되면은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안내비라는 이 곳에서 만든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백신만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꼭 백신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백신에 관련되어 있는 관제, 즉 보안 관제 시설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즉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과 솔루션까지 모든 파트를 만들어냅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의 한 60%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랩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조회사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보안 제품의 제조회사인데 그 제조회사의 솔루션들도 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신은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모태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직무는 수석 연구원으로서 IPS 제품이라든지 보안 장비라든지 장비 관련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개발실에서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뽑느냐 해서 얘기했더니 웃으시면서 뽑겠죠? 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안내부에서도 아마 네트워크 개발실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입 직원들 연봉. 자, 신입 연봉은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개발 연봉보다는 조금 더 세죠. 그래서 3,2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신입 4년제 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자율적인 복장과 자율출퇴근 시간이 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시너지 효과,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다. 탄력 운영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뵀던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강의라든지 그다음 외부에 그러한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회사의 또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가서 일해라. 외부에 가서 충분히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급체계, 연구원, 주임, 선임, 그 다음에 책임, 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연구원, 주임, 선임, 책임, 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직무에 필요한 심의 역량, 자, 성실, 그 다음에 욕심, 즉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있는 욕심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안에서는 뭐가 했냐면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안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들,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과 욕심 중에 책임의식을 가진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책임의식이 있는 욕심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공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공채가 시작이 되는데 안내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은 채용형 인턴제입니다. 즉 인턴 생활을 하게 되고 나서 인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턴 평가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채용 인턴제가 인사팀에서 우선 1차 평가를 하고 2차로는 실무자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전용한 툴이 있느냐? 즉 담당 팀장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평가라 채용이 진행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 선배님이 또 얘기하신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팀장들이 면접이 진지에 들어가면은 한마디, 두 마디만 물어봐도 이 친구가 진짜로 해봤는지 가짜로 해봤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사 담당자가 했을 때도 제가 질문하잖아요. 한마디만 질문해봐도 저 친구가 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해봤는지는 금방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체 방법은 뭐냐면 해봤던 거를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안 해봤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해봤던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많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살 길입니다. 면접의 정의에서는요. 그 다음 실무에 어떤 면접이 떨어지나요? 적극성이 떨어지는 면접자가 떨어집니다. 적극성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보여야 뽑힐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했던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라는 거죠. 그 다음 채용 과정의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저희 경우는 직무를 우선을 둡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있으면 즉 잘하는 친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직무 성장성이 있는지 여기 직무에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 파악한다는 게 지원자의 우선으로 생각하고 컨설팅 마인드에 있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클라이언트의 설득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랩도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협력 회사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클라이언트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설팅이 가요. 보안 컨설팅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설득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개발자들이 가느냐? 개발자도 갑니다. 자, 현 직무가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 있습니까? 자, 배우려는 자세가 꼭 필요한데 필요한 지식이라면 자, 기억하세요. 네트워크 이론. 자, 네트워크 개발실은 당연히 네트워크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눅스 스킬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리눅스 스킬인데 여기서 리눅스 스킬은 리눅스 어드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눅스 어드미니스트, 즉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리눅스 마스터는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관리 파트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원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방향. 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한 파트로 가면 좋겠는데 리눅스적으로 메모리 관리, 커널, OS 기반 네트워크 등으로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을 구축해, 즉 오픈 소스를 이용한 방화벽 구축을 해봤으면 좋겠다. 즉 보안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 오픈 소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은 못 쓰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기획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봐라. 이런 내용을 얘기해 봤어요. 방화벽 한번 만들어 보신 것도 안랩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또 지름길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입 직원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 열정, 도전, 말뿐이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원자였으면 좋겠다. 즉 해보았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자,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까지 아는 체하는 것보다 아는 분야라도 똑바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모르는 분야는 대답하지 마세요. 왜? 모르는 분야 아는 척했다가 금방 들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똑바로 알고 있는 부분만 어필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바로 알고 있는 부분을 그만큼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안랩에서 많은 부서에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 부서마다 다루는 직무가 다르니 그 직무에 맞는 인재상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개발실, 보안 관제실, QA실, 그다음에 다른 개발실, 여러 개발실 많습니다. 서비스도 많고요. 그러한 곳에 인재상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직무 특강을 통해서 그런 파악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안회사의 분위기상 남자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자 직원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자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왜 남녀 비율이 이렇게 이 차이가 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여자 직원들이 안 오는 이유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지원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안 회사의 특성상 그렇게 진행하지만 그래도 지금 뽑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나벨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자의 관심 없이 그냥 지원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큰 이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인터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옛날에 제가 드렸던 그러한 팁과 오늘 제가 또 드린 팁을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안회사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분명히 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인원들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만 갖다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채용에 가지 않을까 그리고 취업의 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